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단계에서 행정학과 지방자치론 강의를 진행하는 저는 최영희입니다. 자,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지방자치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령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에 관련된 키 해설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일 것 같아요. 해설 강의보다는 해설지의 내용을 좀 참고해서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법령들의 내용들은 잘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총평 진행하고요. 해설지 답을 보실 테니까 해설 강의는 좀 짧고 굵게 포인트를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에는 기본적으로 법령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갈 거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해설지에 있는 법령만 읽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관련된 법령 전체, 사실 이 지방자치론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이 두 가지만 잘 보셔도요. 고난도 문제에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정말 법령 자료를 정말 센스 있게 잘 읽어주셔야 합니다. 법령 자료 충분히 참고하실 거라는 거,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거 또 한번 당부드리면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총평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볼 때에는 이번 7급 행정학보다는 지방자치론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법령 파트들이 워낙 강조가 되면 항상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거고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아도 통밥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많이 알아도 법령은 법령 자체를 꼼꼼하게 좀 읽어주셔야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이번 7급 지방직 행정학 개론이 좀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던 편입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고난도의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4개 정도 빼고는 다 웬만한 문제들은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커트라인은 워낙 일단 아시겠지만 7급 시험 자체가 워낙 뺏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문제의 난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합격권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지방자치론 7급의 모든 과목은 기본적으로 90점에서 95점은 충분히 받아주셔야 여러분들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좀 생소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죠. 12번의 정부회계라든지 17번의 중앙지방협력회의 20번의 자치경찰제의 자치경찰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근데 아시겠지만 진짜 생판 생소한 주제는 없었던 게 지금 보시는 17번이나 20번은 다 기존의 지방자치론에 출제가 되었던 주제입니다. 지방자치론이 워낙 법령을 상세하게 물어보는 편이다 보니 문제의 유형이 그닥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늘 출제가 되는 주제에서 법령의 범주만 다르게 만들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출제가 되었던 주제라면 그 주제는 전체는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시험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서울시 지방직 한 번에 지방자치론으로 보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서울시의 일부 직렬들이 서울시 지방자치론 따로 보지만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지방직, 지방자치론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출제가 되기 시작했던 20년부터는 지금 기출 경향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잘 정리하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학습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5개년 동안 기출된 내용은 정말 철저하게 주제별로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출에서 출제가 되어진 모든 법령들은 일단 다 읽으시는 걸로. 그리고 그 법령에 해당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21조에 1호에 1항에서 출제가 되고 2항은 출제가 안 되고 이랬다. 그러면 1항만 읽어보시는 게 아니라 1항, 2항, 3항, 4항, 5항 지금 그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법령을 다 읽어주셔서 그 법이나 제도가 설명하는 취지, 여기에 단서적인 예외 조건들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연습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를 되게 무한정 확장시킬 수는 없으니 제가 기출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최소한 기출에서 다루고 있는 그 법령의 내용 전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진 취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정말 시험을 대비해서 한 달 동안은 계속 친구처럼 익숙하게 읽어주시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방자치로는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되게 힘들지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딱 출제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보니까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방자치 계보에 대한 설명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입니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주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강조하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국가에 의해서 부여된 전례권으로 봅니다. 단체자치는 국가의 위임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분하죠. 왜 구분을 하냐면
위임사무와 자치사무가 막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는 위임사무는 없습니다. 100% 자치사무만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단체자치는 당연히 구분이 필요하죠. 뭐 너무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어서 네, 이거는 정말 난도 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단체자치가 지방분권의 법률적 측면이라면 주민자치는 주민참여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늘 출제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계보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자치권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1번은 정말 점수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2번입니다. 지방정부 기층, 단층제와 중층제 비교하는데 얘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여러분 정말 한두 개의 완전 서프라이즈한 주제 빼고는 늘 출제가 되는 주제들 중심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보시면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서 계층이 하나, 업무에 대한 행정 책임 명확할 거고, 단층제는 보고 체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업무의 지연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해 지방정부 간의 광역과 기초 단위의 수직적 분업에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게 중층제, 그게 안 되는 게 단층제니까 지금 이 내용은 중층제와 단층제 두 개의 위치를 바꾸어서 설명해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3번 X요. 4번. 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해서 네, 계층이 두 개니까 광역과 기초 단위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중앙까지 함께 끼워서 의사소통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의사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맞는 선지입니다. 자, 이번에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자, 지방자치법상 단체자치, 지방자치단체 3호로 예시된 게 아닌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꽤 자세하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사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중앙과 지방사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중앙사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쭉 진행을 했어요. 사실 법령 전체를 다 외우실 수는 없으니까 일단 중앙사무를 먼저 구분을 하시고 나머지 지방사무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이것도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번, 이것도 마찬가지. 3번,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이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지방의 사무보단 오히려 중앙사무. 국가사무 처리 제한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그 내용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외교나 국방이나 사법이나 국세,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해야만 하는 사무, 그리고 요거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양급의 수조, 수급, 조절과 수출입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가사무로 예시가 되었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법령 자료 꼭 한번 확인하면서 내용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저희는 4번 들어갈게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이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인데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1번입니다. 행정사무 처리 상황에 대해서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요구를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해서 답변하게끔 할 수 있다. 본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답변을 해야 되죠. 하지만 관계 공무원에게만 출석 답변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설명하고 있는 거여서요. 이건 맞는 선지고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의결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돼야 하는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의결권 내용 중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을 따로 정해준 것,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단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불가. 조례는 의회가 제정하는 거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할 수 있는 건 규칙에 대한 제정권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 간단한 선지고요. 사실 1번이나 2번이 좀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이 너무 확실한 내용이었죠. 4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요거 정족수 제가 잘 보라고 했어요. 제적의원의 3분의 1 찬성으로 서면 발의하게 되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위원회 조사 가능.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조사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법령들 구체적으로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법령들은 계속 기출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로는 뭔가 되게 서프라이즈한 모의고사 막 이런 것보다요. 기출되었던 내용을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5번 갑시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이 퇴직하거나 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지방자치단체 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 변경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직을 상실하거나 사퇴하지 않죠. 본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져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내가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퇴직을 해야 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케이스라고 이야기한다면 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X고요. 징계에 따른 제명 맞죠? 주민 소환 투표에 의해서 주민 소환이 확정되고 그 결과가 공표될 때, 그리고 아시겠지만 농업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제가 얘기했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제한, 겸직이 안 되는 그러한 직위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 경우에는 직을 상실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정말 문제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겸직 금지의 의무를 위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예요. 자, 5번의 정답은 그래서 틀린 것 1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6번 갈게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회와의 관계, 장과 의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자, 1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이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이 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그래요. 20일. 제가 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요들 사이의 관계에서 조례에 대한 제의요구나 의결에 대한 관계는 항상 날짜가 5일 아니면 20일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권이고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이것도 들어가죠.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이거는 의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집행이 불가능한 의결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제의 요구가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중 주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 지방의회를 지금 소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 처분이고요. 그래서 선결 처분을 할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4번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선결 처분을 했는데 그러면 선결 처분에 대한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승인을 받지 못한 시점. 그 승인이 안 된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선결 처분한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선결 처분에 관련된 선지죠. 자, 그래서 이거 X.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어때요? 다 웬만큼 하잖아. 이런 문제에서 실수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야 우리가 95점이든 100점이든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원래 기출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알고 있는 문제에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거 보셔야 되죠. 자, 6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7번 갈게요. 딜런의 룰과 홈룰의 법칙. 두 가지는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치권 원리잖아요. 딜런의 룰. 알고 계시겠지만 말도 이상하게 나오네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절대 주정부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딜런의 룰. 지방정부는 미국의 주정부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그에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권한만, 그 얘기는 권한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 권한의 행사가 중앙정부 위주. 그래서 지금 주정부와 지방정부 이렇게 둘을 비교했을 때 지방정부보다 주정부의 권한이 훨씬 크다.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주정부 우위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와 지방의 관계에 있어서는 얘가 얘에 예속되어 있다. 이런 권한이죠. 그래서 1번 맞는 선지고요. 자, 2번입니다.
월권 금지의 원칙은 말 그대로요. 월권이 금지라는 거예요. 월권하지 말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치입법권의 제약 요소가 있잖아요. 자치적으로 입법권, 조례나 규칙을 만들 수는 있어도 이게 법령을 위배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월권 금지의 원칙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되면 뒤에 있는 자치권의 절대적 존중 이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2번 X가 되고요. 최근에 자치권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따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충성의 원리는 사무배분에 있어서 일단 기초에게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둡니다. 가장 가까운 기초 지방정부가 우선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사무는 상위, 중앙. 그래서 제가 항상 기초가 못하면 광역이 못하면 중앙 이렇게 보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초가 할 수 있으면 기초가 하면 돼요. 근데 기초가 못하면 광역이 도와주고 광역이 못하면 중앙이 도와주고 이게 보충성이고요. 소극적인 보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적극적인 보충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번 이거 맞는 선지. 4번 미국의 홈룰은 말 그대로 홈룰이잖아. 주의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치 헌장 만들고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그래서 홈룰과 아까 얘기했었던 딜런 이 두 가지가 딱 반대되는 입장에서의 지방자치 자치권에 관한 원리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4번 맞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인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8번. 8번이 어렵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내용인데 법령들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어서 아마 이 문제 보면서 약간 속도를 하시면서 좀 차근차근 이제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법은 정말 상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 집행기구 관련해서 장, 부단체장, 하부행정 조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내용들이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법령을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는 연습이 필요했었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가볼게요.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인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종종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방자치단체 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들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간위원들이겠죠. 자, 민간위원들이 인수위 업무를 할 때에는 당연히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신분이냐 공무원 신분이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적용되는 법의 내용이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이라고 봤었을 때 김영란법 같은 것들 적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수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일을 진행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요거는 실제 지방자치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직에 대한 인수위원회에 관련된 조문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선지고요. 이은입니다. 자,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해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해당 통폐합되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아니죠. 이게 지금 기초 단위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도지사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와 시 혹은 도와 도의 통폐합이라고 한다면 행안부 장관이겠지만 광역 단위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기초 단위에 대한 내용은요. 현재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해주게 된다. 뭐 이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디귿이에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지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시군, 자치구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죠. 정확하게는 수사기관의 장이 만약에 체포가 되거나 구금된 지자체의 장이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알리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그 내용을 행안부에게 보고해야 되죠. 이 경우 기초 단위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행안부에게 보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송지를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시군자치구. 그러니까 일단 수사기관은 여기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얘네가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기초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를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리얼입니다.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했다. 원래 이런 의결이 바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의결이죠.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 경비를 줄이는 의결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아까 봤었던 제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의 요구에 대해서 지방의회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재과출이죠. 재의결에 대해서는 재과출, 3분의 2 찬이라고 했어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정과 같은 의결을 한다. 그러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의결에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8번의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4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의결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진행해 볼게요. 뭐 이것도요. 사실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어서 어렵긴 하지만 다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법령이지만 공부 웬만큼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만 한다. 요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엄청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 5개년의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재정적 통제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2번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출 예산의 각한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육학명 설치가 불가하겠지. 여러분 이거는 재무에서 제일 단골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감액은 동의 없이 가능. 하지만 증액이나 비목의 설치는 동의 없이 불가. 이건 중앙도, 지방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강조했던 영역이고요. 자, 3번입니다. 지방의회는 시도의 경우 의결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예산안 제출 15일 전까지 의결이고요. 광역의 경우요. 시군 자치구 기초는 40일 전에 제출 10일 전까지 예산안 의결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제출 시점과 의결 시점 광역과 기초 단위로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너무 쉽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기 나왔네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 제출. 3번과 4번은 같이 연결시켜서 꼭 암기하시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9번은 완전히 점수 주는 문제였어요. 그죠? 10번 갑시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연습했던 것들이 그대로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잘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자, 일단 1번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보증채무 부담 행위 할 수 있죠. 근데 보증채무 부담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당연히 맞는 선지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못하지 않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전형적 세외 수입인데요. 그래서 요거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관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당연히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의 한도의 범위라고 하더라도 외채 발행. 제가 외채 발행하고 한도의 범위를 초과해서 발행하는 경우 이게 좀 예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방자치법 내용인데 이건 지방재정법 내용이죠. 자, 지금 보시는 외채를 발행하기 전에 발행해야 한다. 그래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외채 발행은 당연히 지방채 발행 지방의회 의결을 해야죠. 자, 그러기 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맞는 선지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이 조건, 지방채 발행의 한도의 범위 넘어갈 때 혹은 외채를 발행하게 될 때 이때는 지방의회 의결 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연습을 참 많이 했었던 선지였습니다. 자, 10번의 정답. 그래서 정답은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11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너무 많이 해서 취주자담, 레비 등 우리가 보통 특별시, 광역시세라고 이야기하면 취주자담, 레비 등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도세는 취등, 레비.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군세, 주재, 자담 등 자치구세, 등재 거기에 플러스
교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모두 다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이라는 건 너무 쉽게 정리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보통세 내용이고요. 자, 근데 농어청 특별세, 요거는 국세 항목이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거 눈에 좀 낯설다면 이거는 국세 항목. 그래서 실제 행정학 문제에서는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라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지방세의 항목별 분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책에다가 국세 같이 실어 놓거든요. 왜? 그래야 구분이 되니까.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1번 정답이 되는 건 1번입니다. 12번. 저는 사실은 이 12번 문제가 제일 까다롭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낯선 법령들이 어렵죠. 지방자치로는 어려운 내용이 있다. 내용이 되게 어렵다. 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사례 같은 것들이 나오면 그런 건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론이 되게 복잡하고는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법령이 너무 지엽적인 부분, 자주 보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낯선 문제, 생소한 주제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죠. 지금 보시는 22번이 딱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생소한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또 읽어보면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과 굉장히 연결이 되거든요. 자, 지방재정법상 정부 회계의 운영 방법 1번 목적세에 따른 세입 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해야 한대요. 목적세에 따른 세입 세출 아시겠지만 목적세는 특정한 수입이 특정한 지출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 원칙의 예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회계 설치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자, 2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 계획과 별개로 회계 기금 간의 여유 재원 예탁해서 통합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여유 재원 예탁해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 경우에 다른 재정에 대한 기금 통합 계정 운용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여기는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반영해서 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별개로 해주는 게 아니라 기금 운용 계획 안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됐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이에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5년의 존속기간을 둡니다. 보통 해당 조례에 명시를 해주게 되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의 내용이죠. 다 지방자치법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어서 여러분이 아마 지방자치법 열심히 보셨으면 충분히 이 내용 기억이 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가 필요하다. 이 기관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지금 심의를 거쳐야 한다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지방재정법 9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법조문들을 하나씩 발췌해서 지금 문제로 출제를 한 건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한번 통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12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죠? 13번의 첫 번째.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본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죠. 하지만 이 경우 주민투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주민들이 동의한 건데 제가 관계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게 X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 그죠?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과 한자 명칭의 변경,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3번입니다.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 변화로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행정 운영상 면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면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요거는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맞는 선지입니다. 자,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눌 때, 그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한다. 아시겠지만 시도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 행안부 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 다시 얘기해서 시도지사가 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기초가 광역, 광역은 중앙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3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정답이 되는 건 현재 1번이 틀린 선지예요. 14번. 워낙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너무 중요해서 진짜 수업 시간에 많이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종류가 두 개였죠. 일반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21년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굉장히 강조된 영역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 자, 1번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시도 사업의 위임이 필요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국가 사무의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광역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됩니다. 그래서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겸임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 문제에 사실 선지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구성지방자치단체를 읽었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2번 맞는 선지고요. 자, 3번입니다. 잘못됐네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고요. 보통 이 경비는 구성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3번도 맞는 선지. 자, 4번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에 해당하는, 달성하는 등의 해산 사유가 있습니다. 본래 설치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설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해산이 필요하죠. 해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시도지사의 승인? 절대 안 되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자치단체 조합과 차이점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얘네는 기초 단위로 구성이 되든 광역 단위로 구성이 되든 요거는 현재 시도지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서 설립이 되고 승인을 통해서 해산이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4번 요게 틀린 선지입니다. 사실 법령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겠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했던 거고 또 기출에 워낙 많이 나왔던 법령들이어서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15번 갑니다. 법령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시도는 500명, 갑자기 웬 뜬금없이 500명이에요. 이게 지금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도, 광역은 300,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 기초는 150. 이들이 연서의 범위 숫자가 되죠. 그래서 1번 X가 되고요. 2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했는데 주민투표를 붙일 수 없는 내용이죠. 제가 주민투표 붙일 수 없는 게 돈에 관련된 거, 예산의 편성, 의결, 회계, 계약, 재산관리.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본래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주게 된다면 과도한 부담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투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주민투표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2번 X입니다. 3번이에요. 주민은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60일 내에 끝내야 되죠.
60일이 지나도 감사 청구에 대해서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사를 끝내지 않았다. 그러면 감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내가 감사 청구를 했었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할 만한 사실을 만들어낸 그 사람, 잘못된 행위를 했었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원고 적격에 대해 원고와 피고 적격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고 계셨겠죠? 자, 그 다음 4번. 주민은 행정기구 설치,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재개정, 폐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조례 개폐를 청구할 수 없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행정기구, 공공시설 설치 반대에 대한 내용들, 법령을 위반하는 사안들, 이러한 것들이 조례 청구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라는 거. 제외 대상이 항상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꼭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16번입니다. 자, 16번은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4번에 있는 요거, 미국의 현재 신연방주의나 프랑스의 꼬민, 데파르트망, 레지옹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법 아시겠지만 이러한 권한들이 대부분 신지방분권의 최근 흐름입니다. 우리 이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은 제가 맨 처음 뭐부터 시작한다고 했냐면 절대왕정 시기의 중앙집권, 그 다음 근대 자유주의 국가 시기의 지방분권, 행정국가 시기에 신중앙집권, 그 다음 신행정국가 시기, 현재의 신지방분권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신연방주의나 프랑스의 이러한 꼬민, 데파르트망, 레지옹 이런 자치단체들에 대한 법들 제정하는 건 다 신지방분권 반영하고 있다는 기본 흐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뭔가 미국이나 프랑스의 정말 제도를 엄청 상세하게 알아야 할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냈던 건 주로 예전 서울시 문제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그런 문제들의 출제 비중이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1번. 신중앙집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그래, 과거는 이랬어. 중앙집권이 이랬는데 지금은 지도적, 협력적 관계로 신중앙집권을 설정하죠. 지금이 아니라 최근의 신중앙집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중앙집권과 신중앙집권의 차이점. 요게 협력적 관계라는 거. 기존에 있던 지방분권과 신지방분권의 차이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좀 적극적인 그러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맞고요. 신지방분권은 절대적 소극적 분권이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얘기하는 상대적 적극적 분권의 특징을 가지고요. 3번,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는 신지방분권을 초래했습니다. 지금 중앙의 집권적 요구보다 지방의 분권적 노력에 대한 요구가 크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 틀린 선지는 4번인데요. 사실 4번이 조금 생소했다라고 하더라도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워낙 최근에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 요거 정리하면서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웬만큼 다 정리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웠죠. 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성이나 밑에 나와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주 여러분들이 보시던 주제라고 하더라도 법령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는데 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언제 출제가 됐나요? 22년 지방직에서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이 계속 돈다는 것, 기출의 주제가 계속 돈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17번, 20번 다 까다롭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번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것도 21년도에 굉장히 상세하게 출제가 됐었고 지금 보시는 17번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주제도 22년에 굉장히 상세하게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어서 그 주제에 관련된 법령은 싹 다 제가 정말 그냥 막 쓰는 표현으로 조질한 표현들을 쓰거든요. 다 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1번과 2번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죠. 자, 지역 간 균형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이상한데? 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중앙과 지방이 싸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고요. 지금 보시는 이 1번이 설명하는 요게 뭐야? 이게 바로 중앙지방협력회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X입니다.
자, 기왕 문제가 나왔으니 현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금 현재 위원장은 일단 기재부는 절대 아닙니다. 행정협의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여러 명의 위촉위원들이 있을 거야. 그 위촉위원들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현재 2번은 X가 됩니다. 3번이요.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가 있다. 그러면 그 협의체의 대표자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부기구, 그러한 사람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중앙행정기구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 그 다음 지방자치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그 다음 전국적 협의체의 제초자. 다시 얘기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여기에 들어가기엔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들어가고요. 기초자치단체장이 들어간다면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그 사람이 중앙지방협력회계의 구성원이 된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거든요. 3번.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둔다? 아니요, 요거는 시, 도지사, 전국 협의체. 그러니까 협의체의 일단 존재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혹은 지방의회 의장들끼리 협의체를 만들 수 있죠. 제가 장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두는 거기 때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실무협의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지방지원단을 두는 곳은 행안부가 아니라 행안부에 두면 뭐해?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둬야죠. 그래서 시도지사 전국적 협의체에 두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요거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정말 입에 잘 안 붙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8번 갈게요. 우리가 보통 L콩 모형은 잘 안 보고 로즈 모형 많이 보는데 사실 로즈 모형이 상호 의존 모형이 워낙 유명하죠. 근데 L콩 모형은 사실 모형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대리인, 동반자, 그 다음 교환관계 모형. 지금 보시는 요게요. 현재 L콕 또는 로즈의 대리인 모형입니다. 대리인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완전히 종속적인 계층제죠. 중앙이 지방을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중앙이 하나의 주인이고요. 지방이 그 주인의 대리인. 그래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은 본래 중앙이 잘하는 거예요. 이거에 완전히 의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통제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지방정부가 자기들 재량으로 결정할 수도 없거니와 주요 정책에 있어서 지방의 정치 행위자들이 상호 경쟁한다? 상호 경쟁을 한다는 건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대리인 모형이니까 중앙정부가 완전 시키는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인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상호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주요한 정책은 지방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관료에 의해서 발의 결정. 그러니까 18번이 L콩 모형의 대리인 모형이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시고 내용을 보셨으면 이게 완전한 개서적인 관계를 기본적으로 두고 진행이 되는 모형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L콕이나 로즈, 라이트 이런 학자들에 관련된 이론적 모형은요. 하나는 항상 출제가 된다는 그런 베이스 깔고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기억리을 2번입니다. 자, 19번이에요. 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요것도 많이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웬만큼 잘 보시지 않았을까. 게다가 지방자치법의 이 부분은 많이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이 틀렸어요. 확실하게. 왜냐면 지방의회 의결 사항 중에 제가 진짜 강조해서 꼭 외우라고 했던 게 바로 요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사항.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틀렸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 통상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 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의 공무원 파견도 할 수 있고요. 운영비용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곳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 사무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법령을 떠나서,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되게 쉽게 맞췄을 거예요. 정답은 1번인데 그걸 떠나서 요거는 진짜 지방자치법을 샅샅이 뒤지지 않는 이상 읽어보기 쉽지가 않은 파트거든요. 그래서 정답 맞추는 건 되게 쉬웠을 텐데 2번부터 4번까지 그래?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법은 일단 모든 내용이 가장 익숙해질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 번 읽어주셔야 돼요. 자, 20번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맨 처음 나와 있는 1번은 지방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사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5년 이상,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뭔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일단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공공기관의 어쨌든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조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입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조건에 대한 건 제가 꼭 읽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정말 법령으로 딱 출제하기 좋잖아요. 21년 지방직 7급에서 지방자치론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관련되어진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셨으면 쉽게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2번.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요, 경찰청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조직법 준용해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지금 보시는 여기는 자치경찰이 아니라 국가경찰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을 받은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적 지원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기, 연임에 가능. 자, 일단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3년이 맞습니다. 근데 연임이 불가해요.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지방자치론 23년 문제들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해설 강의 진행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해설 강의보다는 해설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지방자치론, 지방재정법을 열심히 복기해서 읽어보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지방자치법은 기본 이론도 중요해요. 기본 이론이 없으면 이런 법령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이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 기본 이론의 기출문제의 내용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과 기출을 일단 되게 확실하게 대신 짧고 굵게 너무 길게 시간을 투입하시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아주 가볍게 한 달 동안 기출과 기본 이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계속 기출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별 법령들을 계속 읽어주신 연습 이게 가장 정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할 거고요. 해설지는 카페 통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니까요. 네이버에 최영희 행정학 치고 들어오셔서요. 카페에서 해설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시험 보신 분들보다는 시험을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해설 강의 들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해봐요. 잘해봅시다. 네, 내년 시험까지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